인생은 홀로 걷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소의 뿔처럼 묵묵히 그리고 외로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때로는 이 말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살아가라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하다면 그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한평생 겸손과 배려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던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얽히고 또 풀어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들어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게 늘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훈인 것처럼요. 철없던 시절 친구가 입고 온 예쁜 분홍색 원피스가 부러워 떼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정희는 오늘도 공주님처럼 분홍 원피스를 입고 왔단 말이야. 친구들이 다 정희만 쳐다봤어. 나도 저런 옷 사주면 안 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했지? 화려한 옷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너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단다. 갖고 싶은 걸 다 갖기 시작하면 사람은 금세 교만해져. 그리고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게 된단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야.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에는 당신께서 직접 겪으셨던 아픈 시절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청주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이 가난의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던 시절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죠. 어머니의 가정은 그 중에서도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웃마을에 품을 팔고 늦게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셨고 주저없이 그를 업어 마을 의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정신을 잃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유지였습니다. 목숨을 구원받은 그는 외할아버지께 거듭 감사하며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필요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인연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 유지의 집에서 일하게 되셨고 덕분에 온 가족은 당장의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린 그 여자아이는 마치 자신이 신데렐라 이야기 속 계모라도 된 것처럼 어린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내 가방 좀 들어. 어머니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내 가방을 내가 왜 들어? 그리고 난 내 언니야. 너보다 한 살 많잖아. 그러자 그 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살 많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희 엄마 아빠 우리 집에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까? 너희 가족 여기서 일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어린 마음에 그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그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부잣집의 한 구석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절. 그 갑질과 서름은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동안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서울로 이사갈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두 분은 어머니가 겪는 고통을 모르는 척하셨지만 실은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더는 여기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 서울로 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날을 회상하실 때면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에서의 삶 역시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밥 굶을 걱정은 없었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고기 한 번 실컷 먹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모은 돈으로 작은 고깃집을 여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좋은 고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덕분에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나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 두 분은 연로하신 외할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보, 시대가 변했소. 이젠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더 고급스러운 것을 원해. 돼지고기 대신 최고급 한우를 팔아봅시다. 강남과도 가까우니 중요한 접대를 하는 손님들도 많이 올 거요. 어머니는 그렇게 비싼 소고기를 누가 사 먹겠냐며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확신은 확고했습니다. 가게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재단장했고 최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번 방문한 손님은 단골이 되었고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가게는 명실상부한 강남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서너 달에 걸쳐 벌던 매출을 한 달 만에 올릴 정도였으니 그 성공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전 아버지는 새벽에 마장동으로 고기를 떼러 가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아버지는 몇 달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도 실버타운에서 두 분이 손을 꼭 잡으신 채 한날 한시에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깃집 딸로 자라며 바쁜 부모님을 도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면 틈틈이 한강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나오다 부딪힌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 인연은 몇 주 뒤 그가 저를 알아보고 다시 말을 걸어오면서 이어졌습니다. 호텔에서 근무하는 그는 소박하고 진솔한 사람이었고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예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함께 들어서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예비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어머, 혹시 영희 언니 맞지? 세상에 이렇게 좁을 수가. 지영이가 언니 딸이었어? 아이고, 이건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네. 나는 이 결혼 두말할 것 없이 대찬성이야. 딸을 보면 그 엄마를 안다는데 내가 언니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눈치채셨겠지만 제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어린 시절 청주에서 저희 어머니를 그토록 괴롭혔던 유지의 딸 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언니라고 부르며 반가워했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상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고생하며 가게를 이끌어온 어머니를 향해 언니 팔자는 여전히 드센가 봐. 나는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라며 동정하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지만 어머니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라며 묵묵히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본색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때 자주 들러서 팔아주겠다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내고 사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 친구 모임, 동네 계모임, 심지어 필라테스 회원들까지 온갖 종류의 모임을 저희 가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 행세하며 공짜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내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니 마음껏 먹어. 우리 사돈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어머니는 처음에는 오랜 인연을 생각해 너그럽게 대하셨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예고도 없이 데려와 최고급 한우를 먹고 돌아갈 때는 비싼 선물 세트까지 당연하다는 듯 챙겨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어린 시절의 그늘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무력감과 괴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 비로소 어머니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손님들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을 준비하던 제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밝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내 엄마랑 통화가 안 돼서. 사실 다음 주에 예약을 좀 하려고 전화했단다. 예약이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던 분이 갑자기 무슨 예약일까? 어머님, 혹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 내 대학교 동창 모임을 거기서 하려고. 우리 동기가 20명인데 부부 동반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자식들 데려오는 친구도 있어서 한 10명쯤 될 것 같아. 제일 큰 방으로 잡아주렴. 아, 그리고 지난번처럼 돌아갈 때 선물 포장도 잊지 말고. 동창들한테 우리 사돈 언니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자랑을 다 해놨거든. 한 1,000만 원어치만 준비해달라고 전해주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명의 식사, 그리고 1,000만 원어치의 선물. 이 모든 것을 또다시 공짜로 해결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 뻔뻔함과 이기심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게의 주인은 바뀌었으니까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10명 예약, 그리고 선물 포장까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새로 가게를 인수하신 사장님께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예약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회계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해 그 시간에 가게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한껏 치장한 시어머니가 50여 명의 동창들을 이끌고 이풍당당하게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바로 내 사돈 언니가 하는 곳이야. 우리 며느리도 와 있네. 자, 어서들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기양양하게 웃었고 동창들은 가게의 웅장한 규모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어깨를 으쓱하며 손님들을 가장 큰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사장님이 정중하게 룸으로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신 오호님 맞으시죠? 저는 이 가게를 새로 인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저를 다급하게 찾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사장님은 시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산서를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평생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평생 아내의 철없는 행동을 묵묵히 참아왔던 시아버지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의 빚을 모두 갚아주신 뒤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을까요? 한편 시아버지는 이혼 후 작은 식당을 차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을 묵묵히 도와주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원망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낳고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시어머니께서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었던 독선의 길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인생은 홀로 걷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소의 뿔처럼 묵묵히 그리고 외로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때로는 이 말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살아가라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하다면 그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한평생 겸손과 배려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던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얽히고 또 풀어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들어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게 늘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훈인 것처럼요. 철없던 시절 친구가 입고 온 예쁜 분홍색 원피스가 부러워 떼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정희는 오늘도 공주님처럼 분홍 원피스를 입고 왔단 말이야.
친구들이 다 정이만 쳐다봤어. 나도 저런 옷 사주면 안 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했지? 화려한 옷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너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단다. 갖고 싶은 걸 다 갖기 시작하면 사람은 금세 교만해져. 그리고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게 된단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야.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에는 당신께서 직접 겪으셨던 아픈 시절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청주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이 가난의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던 시절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죠. 어머니의 가정은 그 중에서도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웃마을에 품을 팔고 늦게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셨고 주저없이 그를 업어 마을 의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정신을 잃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유지였습니다. 목숨을 구원받은 그는 외할아버지께 거듭 감사하며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필요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인연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 유지의 집에서 일하게 되셨고 덕분에 온 가족은 당장에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린 그 여자아이는 마치 자신이 신데렐라 이야기 속 계모라도 된 것처럼 어린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내 가방 좀 들어. 어머니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내 가방을 내가 왜 들어? 그리고 난 내 언니야. 너보다 한 살 많잖아. 그러자 그 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살 많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희 엄마 아빠 우리 집에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까? 너희 가족 여기서 일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어린 마음에 그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그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부잣집의 한 구석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절. 그 갑질과 서름은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동안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서울로 이사갈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두 분은 어머니가 겪는 고통을 모르는 척하셨지만 실은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더는 여기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 서울로 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날을 회상하실 때면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에서의 삶 역시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밥 굶을 걱정은 없었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고기 한 번 실컷 먹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모은 돈으로 작은 고깃집을 여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좋은 고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덕분에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나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 두 분은 연로하신 외할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보, 시대가 변했소. 이젠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더 고급스러운 것을 원해. 돼지고기 대신 최고급 한우를 팔아봅시다. 강남과도 가까우니 중요한 접대를 하는 손님들도 많이 올 거요. 어머니는 그렇게 비싼 소고기를 누가 사 먹겠냐며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확신은 확고했습니다. 가게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재단장했고 최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번 방문한 손님은 단골이 되었고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가게는 명실상부한 강남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서너 달에 걸쳐 벌던 매출을 한 달 만에 올릴 정도였으니 그 성공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전 아버지는 새벽에 마장동으로 고기를 떼러 가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아버지는 몇 달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도 실버타운에서 두 분이 손을 꼭 잡으신 채 한나란시에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깃집 딸로 자라며 바쁜 부모님을 도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면 틈틈이 한강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나오다 부딪힌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 인연은 몇 주 뒤 그가 저를 알아보고 다시 말을 걸어오면서 이어졌습니다. 호텔에서 근무하는 그는 소박하고 진솔한 사람이었고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예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함께 들어서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예비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어머, 혹시 영희 언니 맞지? 세상에 이렇게 좁을 수가. 지영이가 언니 딸이었어? 아이고, 이건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네. 나는 이 결혼 두말할 것 없이 대찬성이야. 딸을 보면 그 엄마를 안다는데 내가 언니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눈치채셨겠지만 제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어린 시절 청주에서 저희 어머니를 그토록 괴롭혔던 유지의 딸 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언니라고 부르며 반가워했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상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고생하며 가게를 이끌어온 어머니를 향해 언니 팔자는 여전히 드센가 봐. 나는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라며 동정하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지만 어머니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라며 묵묵히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본색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때 자주 들러서 팔아주겠다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내고 사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 친구 모임, 동네 계모임, 심지어 필라테스 회원들까지 온갖 종류의 모임을 저희 가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 행세하며 공짜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내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니 마음껏 먹어. 우리 사돈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어머니는 처음에는 오랜 인연을 생각해 너그럽게 대하셨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예고도 없이 데려와 최고급 한우를 먹고 돌아갈 때는 비싼 선물 세트까지 당연하다는 듯 챙겨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어린 시절의 그늘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무력감과 괴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 비로소 어머니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손님들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을 준비하던 제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밝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내 엄마랑 통화가 안 돼서. 사실 다음 주에 예약을 좀 하려고 전화했단다. 예약이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던 분이 갑자기 무슨 예약일까? 어머님, 혹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 내 대학교 동창 모임을 거기서 하려고. 우리 동기가 20명인데 부부 동반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자식들 데려오는 친구도 있어서 한 10명쯤 될 것 같아. 제일 큰 방으로 잡아주렴. 아, 그리고 지난번처럼 돌아갈 때 선물 포장도 잊지 말고. 동창들한테 우리 사돈 언니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자랑을 다 해놨거든. 한 1,000,000원어치만 준비해달라고 전해주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명의 식사, 그리고 1,000,000원어치의 선물. 이 모든 것을 또다시 공짜로 해결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 뻔뻔함과 이기심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게의 주인은 바뀌었으니까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10명 예약, 그리고 선물 포장까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새로 가게를 인수하신 사장님께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예약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회계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해 그 시간에 가게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한껏 치장한 시어머니가 50여 명의 동창들을 이끌고 이풍당당하게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바로 내 사돈 언니가 하는 곳이야. 우리 며느리도 와 있네. 자, 어서들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기양양하게 웃었고 동창들은 가게의 웅장한 규모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어깨를 으쓱하며 손님들을 가장 큰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사장님이 정중하게 룸으로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신 오우님 맞으시죠? 저는 이 가게를 새로 인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저를 다급하게 찾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사장님은 시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산서를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평생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평생 아내의 철없는 행동을 묵묵히 참아왔던 시아버지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의 빚을 모두 갚아주신 뒤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을까요? 한편 시아버지는 이혼 후 작은 식당을 차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을 묵묵히 도와주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원망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낳고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시어머니께서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었던 독선의 길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인생은 홀로 걷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소의 뿔처럼 묵묵히 그리고 외로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때로는 이 말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살아가라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하다면 그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한평생 겸손과 배려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던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얽히고 또 풀어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들어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게 늘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훈인 것처럼요. 철없던 시절 친구가 입고 온 예쁜 분홍색 원피스가 부러워 떼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정희는 오늘도 공주님처럼 분홍 원피스를 입고 왔단 말이야. 친구들이 다 정희만 쳐다봤어. 나도 저런 옷 사주면 안 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했지? 화려한 옷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너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단다. 갖고 싶은 걸 다 갖기 시작하면 사람은 금세 교만해져. 그리고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게 된단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야.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에는 당신께서 직접 겪으셨던 아픈 시절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청주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이 가난의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던 시절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죠. 어머니의 가정은 그 중에서도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웃마을에 품을 팔고 늦게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셨고 주저없이 그를 업어 마을 의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정신을 잃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유지였습니다.
목숨을 구원받은 그는 외할아버지께 거듭 감사하며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필요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인연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 유지의 집에서 일하게 되셨고 덕분에 온 가족은 당장에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린 그 여자아이는 마치 자신이 신데렐라 이야기 속 계모라도 된 것처럼 어린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내 가방 좀 들어. 어머니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내 가방을 내가 왜 들어? 그리고 난 내 언니야. 너보다 한 살 많잖아. 그러자 그 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살 많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희 엄마 아빠 우리 집에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까? 너희 가족 여기서 일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어린 마음에 그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그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부잣집의 한 구석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절. 그 갑질과 서름은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동안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서울로 이사갈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두 분은 어머니가 겪는 고통을 모르는 척하셨지만 실은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더는 여기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 서울로 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날을 회상하실 때면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에서의 삶 역시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밥 굶을 걱정은 없었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고기 한 번 실컷 먹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모은 돈으로 작은 고깃집을 여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좋은 고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덕분에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나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 두 분은 연로하신 외할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보, 시대가 변했소. 이젠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더 고급스러운 것을 원해. 돼지고기 대신 최고급 한우를 팔아봅시다. 강남과도 가까우니 중요한 접대를 하는 손님들도 많이 올 거요. 어머니는 그렇게 비싼 소고기를 누가 사 먹겠냐며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확신은 확고했습니다. 가게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재단장했고 최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번 방문한 손님은 단골이 되었고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가게는 명실상부한 강남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서너 달에 걸쳐 벌던 매출을 한 달 만에 올릴 정도였으니 그 성공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전 아버지는 새벽에 마장동으로 고기를 떼러 가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아버지는 몇 달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도 실버타운에서 두 분이 손을 꼭 잡으신 채 한나란시에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깃집 딸로 자라며 바쁜 부모님을 도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면 틈틈이 한강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나오다 부딪힌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 인연은 몇 주 뒤 그가 저를 알아보고 다시 말을 걸어오면서 이어졌습니다. 호텔에서 근무하는 그는 소박하고 진솔한 사람이었고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예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함께 들어서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예비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어머, 혹시 영희 언니 맞지? 세상에 이렇게 좁을 수가. 지영이가 언니 딸이었어? 아이고, 이건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네. 나는 이 결혼 두말할 것 없이 대찬성이야. 딸을 보면 그 엄마를 안다는데 내가 언니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눈치채셨겠지만 제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어린 시절 청주에서 저희 어머니를 그토록 괴롭혔던 유지의 딸 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언니라고 부르며 반가워했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상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고생하며 가게를 이끌어온 어머니를 향해 언니 팔자는 여전히 드센가 봐. 나는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라며 동정하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지만 어머니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라며 묵묵히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본색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때 자주 들러서 팔아주겠다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내고 사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 친구 모임, 동네 계모임, 심지어 필라테스 회원들까지 온갖 종류의 모임을 저희 가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 행세하며 공짜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내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니 마음껏 먹어. 우리 사돈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어머니는 처음에는 오랜 인연을 생각해 너그럽게 대하셨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예고도 없이 데려와 최고급 한우를 먹고 돌아갈 때는 비싼 선물 세트까지 당연하다는 듯 챙겨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어린 시절의 그늘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무력감과 괴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 비로소 어머니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손님들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을 준비하던 제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밝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내 엄마랑 통화가 안 돼서. 사실 다음 주에 예약을 좀 하려고 전화했단다. 예약이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던 분이 갑자기 무슨 예약일까? 어머님, 혹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 내 대학교 동창 모임을 거기서 하려고. 우리 동기가 20명인데 부부 동반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자식들 데려오는 친구도 있어서 한 10명쯤 될 것 같아. 제일 큰 방으로 잡아주렴. 아, 그리고 지난번처럼 돌아갈 때 선물 포장도 잊지 말고. 동창들한테 우리 사돈 언니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자랑을 다 해놨거든. 한 1,000만 원어치만 준비해달라고 전해주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명의 식사, 그리고 1,000만 원어치의 선물. 이 모든 것을 또다시 공짜로 해결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 뻔뻔함과 이기심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게의 주인은 바뀌었으니까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10명 예약, 그리고 선물 포장까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새로 가게를 인수하신 사장님께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예약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회계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해 그 시간에 가게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한껏 치장한 시어머니가 50여 명의 동창들을 이끌고 이풍당당하게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바로 내 사돈 언니가 하는 곳이야. 우리 며느리도 와 있네. 자, 어서들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기양양하게 웃었고 동창들은 가게의 웅장한 규모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어깨를 으쓱하며 손님들을 가장 큰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사장님이 정중하게 룸으로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신 오우님 맞으시죠? 저는 이 가게를 새로 인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저를 다급하게 찾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사장님은 시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산서를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평생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평생 아내의 철없는 행동을 묵묵히 참아왔던 시아버지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의 빚을 모두 갚아주신 뒤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을까요? 한편 시아버지는 이혼 후 작은 식당을 차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을 묵묵히 도와주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원망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낳고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시어머니께서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었던 독선의 길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언제 인생은 홀로 걷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소의 뿔처럼 묵묵히 그리고 외로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때로는 이 말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살아가라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길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하다면 그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한평생 겸손과 배려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던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얽히고 또 풀어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들어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게 늘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훈인 것처럼요. 철없던 시절 친구가 입고 온 예쁜 분홍색 원피스가 부러워 떼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정희는 오늘도 공주님처럼 분홍 원피스를 입고 왔단 말이야. 친구들이 다 정희만 쳐다봤어. 나도 저런 옷 사주면 안 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했지? 화려한 옷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너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단다. 갖고 싶은 걸 다 갖기 시작하면 사람은 금세 교만해져. 그리고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게 된단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야.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에는 당신께서 직접 겪으셨던 아픈 시절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청주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이 가난의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던 시절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죠. 어머니의 가정은 그 중에서도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웃마을에 품을 팔고 늦게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셨고 주저없이 그를 업어 마을 의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정신을 잃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유지였습니다. 목숨을 구원받은 그는 외할아버지께 거듭 감사하며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필요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인연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 유지의 집에서 일하게 되셨고 덕분에 온 가족은 당장의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린 그 여자아이는 마치 자신이 신데렐라 이야기 속 계모라도 된 것처럼 어린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내 가방 좀 들어. 어머니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내 가방을 내가 왜 들어? 그리고 난 내 언니야. 너보다 한 살 많잖아. 그러자 그 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살 많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희 엄마 아빠 우리 집에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까? 너희 가족 여기서 일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어린 마음에 그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그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부잣집의 한 구석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절. 그 갑질과 서름을